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반헌법적 대통령을 탄핵 소추했더니 이번엔 권한대행이 제 멋대로 헌법을 해석해 몽리를 부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과 거리가 먼 이유까지 덧붙였습니다. 탄핵 소추를 자처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예정대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언론에 대고 소송을 운운하고 출입을 막았습니다. 취재를 제지당한 저희 JTBC는 제휴 중인 외신을 통해 회견 영상을 제공받아 발언들을 세세히 분석했습니다. 한마디로 내란 수계 혐의자의 담화와 한박입니다. 함께할 네 분을 소개해드리고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헌법재판관 충원에 대하여 여야는 불과 한 달 전까지 지금과 다른 입장을 취하였고 이 순간에도 정반대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여야 합의 없이 헌법기관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하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여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합의안을 제출하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야 간 합의가 없다는 말, 사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흘 뒤 22일까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을 마무리하기로 어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당초 이야기했던 22일에 추천이 마무리된 건 아니지만요. 12월 3일 오후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자들 앞에서 청문회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여당에서 1명, 야당에서 2명을 추천하기로 합의를 했고 누구를 추천할지도 정리를 했다는 거죠. 여야의 합의 과정을 함께한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헌법재판관 3인은 여야의 합의로 추천된 분들입니다. 임명 행위는 애초 여야 논의의 대상이 아닌데도 이를 합의해달라는 것은 사실상 안 하겠다는 것이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도 이를 모를 리 없을 텐데 시간 끌기를 한다며 민주당은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덕수 권한대행의 주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야 합의가 안 된 헌법재판관 임명은 우리 역사상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확인을 쭉 해보니까 11월 18일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발언은 조금 전 들으셨죠. 그리고 12월 3일 민주당의 2명, 국민의힘의 1명으로 추천된 인사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기자 문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사청문회가 합의로 일정이 잡혔고 열렸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청문회에 들어오지는 않았죠, 여당이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사실과 지금 다른 주장을 이유로 내세우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하겠다고 몽리를 부리고 있다라는 게 저희 취재 결과입니다. 이 결과가 무리입니까 아닙니까? 먼저 김종희 의원님. 헌법과 법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무유기죠, 이거는. 헌재에서도 대법원에서도 국회에서도 전부 다 의장을 비롯해서 전부 다 이거는 임명을 하는 게 맞다. 그게 정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팩트도 틀린 얘기를 하면서 궤변을 늘어놓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내란 수계 혐의자와 권한대행과 국민의힘이 삼각 동맹을 이루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헌재를 완전체로 못 만들게 방해하는 것이고 지난번에 분명히 추경호 원내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간에 합의를 통해서
2명 1명을 추천을 했고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 체제에서 이거를 뒤집은 거 아닙니까? 판을 깬 거죠. 그래서 인사청문회까지 거치고 국회의 어떤 동의 절차를 다 거친 이 3명에 대해서 본인들이 추천한 사람도 있는데 이걸 임명을 안 한다? 도저히 뭐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궤변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지난번에 6개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를 했는데 그렇다면 그때는 여야 합의로 거부권 행사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행사했나요? 그러니까 엿장수 마음대로인 겁니다. 대행이 본인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가장 급선무가 헌재 재판관 3명을 임명을 해서 절차가 끝난 3명을 임명해서 헌재에서 빨리 탄핵 그 심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권한대행에게 주어진 최대의 지금 책무이자 의무 같은 건데 할 일을 안 하면서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사이에 국민의힘에서 달라진 건 원내대표거든요. 원내대표가 바뀌면 기존의 합의 내용을 원점 제로로 만들고 다시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합의를 다시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물음표가 생겨요. 지금 국회에서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몫이 3명입니다. 네. 10월에 임기가 끝나서 빨리빨리 그 추천을 마무리하자라고 했었는데 야당이 본인들이 뭐 야권이 192석을 갖고 있고 108석만 여당 몫이니 3명 중에 2명은 야당 몫으로 하고 1명만 여권 몫으로 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견이 있었고 이 과정을 절충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면 2명을 민주당에서 추천하고 국민의힘에서 1명을 추천하는 이 숫자와 방식에 대해서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던 거죠. 예. 그런데 그 이후에 한덕수 오늘 대통령 권한대행의 설명을 들어보면 추천 방식에 대한 합의는 있었지만 누구를 추천해서 그것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그 인사청문회 표결 과정에서 여야 합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라는 부분까지 거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추천 방식에 대한 합의는 있었지만 그 인물에 대한 합의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가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이라는 대통령 고유 권한을 행사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헌법재판소가 9명으로 구성돼서 그래야 탄핵 재판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정당성을 더 인정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9명으로 구성하는 게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옳은 방향이라고 봅니다만 네.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그 국회로 다시 공을 돌렸으니까 그럼 국회에서도 다시 한번 좀 논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전달해 봅니다. 예. 다른 분들의 의견도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헌법재판소에서는 권한대행이 임명 가능하다고 유권 해석을 내렸고요. 네. 또 대법원도 헌법 해석의 권한이 일정 부분 있잖아요. 대법원 역시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여야 합의가 안 됐다라면서 돌려보내는 모양새가 됐는데 여야의 합의 절차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물론 이 사람을 임명하기로 합의한다까지 합의문을 쓰지는 않았겠지만 인사청문회 일정까지 잡았다고 하면 통상적으로 합의가 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적반하장입니다. 인사청문회 들어오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얼마나 적합한 후보인지에 대해서 국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의 한덕수의 담화는 명백한 탄핵 유도입니다. 탄핵을 유도해서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말씀하셨듯이 법리 해석과 관련돼서는 헌재, 대법원 그리고 국회 입법조사처 모두가 다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이런 유권 해석을 다 내렸기 때문에 법리 해석에 충돌이 있었다는 얘기는 완전한 오불성설이고요. 특히나 지금 한덕수 그리고 국민의힘은 계속 추천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근데 헌법재판관과 선출과 관련돼 있는 헌법 111조를 보시면요. 추천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국회가 선출한다고 되어 있고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형식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 추천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헌법재판관을 결정하는
다니는 국회이고 그 국회의 선출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를 버젓이 이렇게 자행했기 때문에 이건 대놓고 나 탄핵하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분이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권에 도전하고 싶은 생각이 있나? 내란 전당에 국민의힘에서 번듯한 대권 후보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버텨주면 우리가 대권 후보 반열에 올릴 수 있게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억장이 무너지는 행태를 계속 보이고 있어서 예. 이것은 단칼에 잘라내야 된다. 그렇게 저희 당은 결정을 했습니다. 네. 오늘 한덕수 대행의 담화는 법률적으로도 또 상식적으로도 사실적으로도 모두 맞지 않습니다.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이미 국회 추천 몫에 대해서 그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지난주에 법률안 6개에 대해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 합의가 있어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거 아니잖아요. 뭐 입이 아프도록 얘기를 할 필요도 없겠습니다만, 그리고 사실적으로도 국민의힘에서 조한창 후보를 추천했어요. 예. 조한창 후보가 그래서 인사청문회까지 거쳤습니다. 특정 인물에 대한 그 여당의 추천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도 다 틀려요. 근데 왜 이렇게 거짓 담화를 발표했겠느냐? 저는 탄핵을 유도한다기보다는 본인은 탄핵이 안 될 거라는 자신이 있는 가운데, 그러니까 탄핵 정족수가 국무총리로서 제적의원의 과반수냐 아니면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느냐는 논란이 있잖아요. 아마 예.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통과되더라도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는 무효라는 입장으로 계속 출근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보기엔 내란 수괴 혐의자 윤석열과 윤석열의 복귀 시나리오를 이미 짜놓은 것이 아닌가. 이래서 극도의 혼란상을 만들면서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 못하도록 상황을 악화시키는 거로 시나리오를 짜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복귀 시나리오요. 예. 김희정 위원 생각도 비슷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대행으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복귀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야당이 설마 탄핵할 수 있겠어라는 그 설마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본인의 주장은 다 억지예요. 그러니까 여야가 국회에서 절차를 다 밟았고 청문회도 거쳤고 오늘 표결까지 했는데 이 이상 어떤 여야의 합의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본인이 총리 해봤고 공직생활 지금 40몇 년을 한 사람인데 이 절차가 지금 타당하다는 것을 모르고 이런 억지를 부리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더 괘씸한 거죠. 그리고 본인이 마지막 공직의 소임으로서 이 혼란상을 조금 본인이 잘 수습하고 하는 게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던 사람이 정말 그 말에 입이 침도 마르기 전에 이렇게 혼란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지금 본인이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석동현 변호사 나와가지고 뭐 대변인처럼 굴면서 헌재 6명 가지고 안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 도와주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예. 권한대행의 모습이. 이게 어떻게 혼란을 수습하는 모습입니까?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간절히 원하니까 빨리 탄핵해서 야당으로서는 이 혼란한 상황을 빨리 수습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더 이상 기다릴 필요도 없고 이런 궤변에 놀아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에서 내란 대행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고요. 내일 탄핵안 의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권한 대행이 아니라 내란 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거부권 행사를 해놓고 가장 형식적인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하겠습니다. 자, 일단 표결 정족수 얘기를 아까 잠깐 했었는데 200석이 필요한 것인가, 151석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이견들은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양쪽 다 무게를 싣는 그런 입장을 내기도 했는데 일단 정광재 의원은 예.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사실 2015년에 이런 일이 있기 전에 그리고 2017년 탄핵 과정이 있기 전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어느 제적위원회 몇이 돼야 되는가에 대한 논의가 뭐 책자로 나왔었습니다. 네. 그때는 권한대행의 대행이라는 역할, 지위를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3분의 2 그러니까 제적위원 300명 중에 20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 소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영남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 사유로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표결을 했다. 그래서 200명은 안 되고 150명이 넘는다라고 했을 때 그럼 그 탄핵 소추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그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정상적인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제한할 방법이 또 없어요. 이것은 또 탄핵재판소에 가서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가서 헌법에 관한 한 해석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거든요. 지금으로서는 뭐 다른 사안은 몰라도 이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몇 명이 필요한가 하냐는 다수는 200명 이상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권한대행인 점을 감안할 때 200석이다라는 거고 김용남 의원 생각 어떠십니까? 저는 그 한덕수라는 인물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법리적으로만 따지면 그 전부터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의 정족수는 그 대행하는 직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과 같이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한덕수 대행의 탄핵 사유는 너무 명백해서 사실은 법률적으로는 200인 이상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는데 심정적으로는 당장이라도 탄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의견 있으세요? 네, 그렇게 해석하면 많은 문제가 있겠죠. 당연히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2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죠.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보다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권력을 탄핵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직접 선출이 방점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덕수는 직접 선출된 자가 아니고 임명된 자지 않습니까? 그 임명된 자마저도 국민이 직접 뽑은 선출 권력에 해당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그 자체는 87년 헌법의 가장 핵심인 국민이 직접 최고 권력을 선출한다라고 하는 헌법을 제정한 정신에 위배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고요. 특히나 대통령을 2명이 있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관저에 있는 대통령도 지금 아직 내가 법률적으로는 대통령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실질적인 대통령이 또 한 명 있다는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이런 얘기는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권한대행 이전에 있었던 위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150석, 그리고 권한대행의 체계에서의 탄핵은 200석.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는 있을 수 있고 그건 논쟁을 해볼 만한 여지도 좀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한덕수의 그 죄상은 탄핵 저기 전에 죄상마저 한 것만 해도 용암이 분출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것만 가지고도 탄핵이 충분하다. 그래서 더 이상 논란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유정 의원의 의견까지 마저 들어보죠. 네, 일단은 내일 이제 탄핵안을 표결 처리할 것 같은데요. 좀 더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총리 시절에 했던 내란 동조 혐의를 가지고 탄핵을 표결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2개의 이견이 있기 때문에요. 게다가 오늘 김용현 측에서 나온 얘기에 따르면은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계엄하겠다고. 그런데 지금 딱 잡아떼고 있는데 누구 말이 맞는지는 진실을 가려봐야 됩니다만 지금 이미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리고 서명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그리고 그게 바로 내란 동조 혐의로 피의자로 지금 수사 대상인 거잖아요. 거기에 더해서 보고를 실제로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더 가중될 수밖에 없는 거라서 네,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지금 권한대행으로서 탄핵될 만한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지체 없이 추진할 겁니다. 예. 자, 오늘 본회의 표결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 처리는 가결은 됐습니다. 야당만으로도 충분했는데 여당에서는 불참을 했고 4명의 의원만 소신에 따라서 출석해서 자신의 표를 던졌습니다. 김상욱, 김혜지, 조경태, 한지아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 당의 공식 입장과는 다르게 나와서 표결에 참여를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과연 민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는 계속 의문입니다. 한 언론 보도를 보면요, 권성동 대행이 이틀 전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단일 대우를 강조했는데 지역 주민들이 뭐라고 해도 얼굴 두껍게 다녀라라고 소속 의원들에게 조언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그날 뭐 워낙 말을 많이 해가지고 어떤 말을 했는지 잘 기억이 없습니다. 아마 뭐 했다고 하면은 지역에 내려가면은 여러 가지 이제 비판의 목소리나 또 아니면 격려의 목소리가 있을 텐데 거기에 내색하지 말고 잘 경청하고 또 그분들의 입장을 잘 이해하라는 취지에서 했을 겁니다. 예, 일단 저 발언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에서 물론 개파는 다르지만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그런 말씀하면 진짜 얼굴 두꺼운 것이다. 국민들 앞에서 정말 죄송하다라고 사과해야 된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당에서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글쎄 뭐 저도 개인적으로 뭐 택시나 뭐 지하철 타고 다니면 가끔 알아보는 분이 계셔서 예, 많이들 아는 알아보실 척 것 같아요. 하는데 제가 요새 제일 많이 하고 다니는 말이 죄송합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잘해서 다시 사랑받을 수 있는 정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말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모르겠어요. 당 주류가 갖고 있는 탄핵에 대한 반대 심리, 뭐 85명이 탄핵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진 거 저는 뭐 그분들이 갖고 있는 양심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엄 사태가 위헌적이고 반헌법적이었다는 사실만큼은 명확하게 국민들께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난번에 한동훈 전 대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탄핵 표결 과정에서 다수의 의원들이 탄핵에 반대했기 때문에 우리가 계엄에 대해서 그러면 찬성했었던 거냐 이런 식으로 또 의문을 던지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저는 이번에 비상대책위원장이 새로 선출이 되고 권영세 의원이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이 되면 제일 먼저 할 게 계엄 선포에 대한 잘못에 대해 사과를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대단히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자리에서 적어도 계엄에 관한 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후보로 뽑아서 대통령으로까지 만들었는데 그 국정이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국민들께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네.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굴 너무 두껍게 다닐 일은 아니죠. 예. 그러니까요. 지금 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정치인들이시고 민심을 최일선에서 듣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마지막으로 짚고 갈게요. 얼굴 두껍게 다니자. 이게 윤상현 의원이 처음에 그랬잖아요. 1년 지나면 다 찍어준다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그 비판을 받았는데 그것과 좀 비슷한 느낌을 받게 되는 발언인 것 같아요. 굉장히 부적절해 보인다는 비판을 한 말씀씩 들을게요. 먼저 김종희 의원님. 예, 저도 방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거의 윤상현 의원 1년 뒤쯤 되면 다 잊어버리고 또 표 찍어준다라는 말과 기회를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뭐 철저한 모욕이라고 생각하고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 싶을 정도면 이 판국에 그런 말할 계제입니까? 말을 줄이는 게 맞겠죠. 침묵하는 게 차라리 맞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두껍게 다녀라. 아니 지금 국민의힘의 태도로 보아서 더 이상 어떻게 두껍습니까? 철판을 깔지 않고서야. 충분히 두껍거든요. 더 이상 두꺼울 수 없을 만큼. 그런데도 아직도 여전히 이런 말을 하고 있다. 글쎄요. 강릉이 지역구이신데 강릉의 그 시민들은
이 말에 동의를 하실까요? 저는 어떻게 그 집권당 원내대표가 이런 시국에도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조금의 어떤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망가져도 너무 망가졌다. 당도 또 원내대표의 어떤 모습도,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예, 김용남 의원님. 무엇보다도 지금 국민의힘 이른바 주류가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의 활동 범위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은 민주적 기본 질서를 존중하는 그 선에서 움직이는 정당의 정치 활동을 보장해 주고 있는 것인데, 지금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해서 가장 위협적인 내란 범죄를 저지른 세력을 옹호하는 것은 지금 우리 헌법이 기본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정당의 활동 범위를 크게 벗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생각에서 저런 행태를 계속 이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저 국민의힘은 정말 글쎄 우리 헌정사에서 존재했던 여러 정당 중에 어느 정당보다도 지금 헌법 질서를 크게 어긋나고 있습니다. 예, 윤재관 의원님. 지금은 헌법의 시간입니다. 헌법의 절차에 따라서 질서 있게 지금의 국정의 상황을 정리하고 내란 세력들을 발본색원해서 민주공화국을 다시 세우는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에 권성동, 윤상현 이 두 분과 같은 발언을 하는 자들이 국민의 대표기관이 국회에 있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국민의힘은 내란의 힘이고, 그리고 노답 정당이다, 그리고 도로 친윤당이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게 계속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특히나 국민의힘은 탄핵을 당해본 적이 있는 정당입니다. 경험이 있는 정당입니다. 그 경험이 있는 정당이 그 어설픈 경험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 경험을 살려서 이 위기를 돌파하는데,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설픈 경험의 늪에 완전히 빠져 있는 정당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문 닫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가지고, 그리고 국민적인 심판과 법적 심판을 또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성동 의원은 나오기만 하면 뽑아주는 지역에 있어서 지역에서 계속 선출돼 있어서 아무 말이나 해도 된다,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국민의힘이 얼마나 지금 지역장장이고 어쩌면 영남 자민련, 특정 지역의 자민련의 역할을 할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계속 보여주고 있어서, 예. 권성동 의원 그 입이 정말 대한민국의 혼란에 원흉이 되고 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자, 두 번째 이슈 이수진 앵커가 브리핑하겠습니다. 내란 혐의자 김용현 전 장관 기자회견을 열면서 JTBC는 오지 마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안 가면 언론이 아니죠. 그러니까 엄연히 업무방해니까 가시라고. 아니 저희는 아예 질문도 못 하는 겁니다. 그만 찍으시고 가래. 질문 못 하세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듣고 질문을 하겠다는. 우리 기자회견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기자들한테만 질문 받을 겁니다. 가세요. 일찌감치 경찰까지 불러놓았던 김용현 전 장관 측, 결국 마음에 안 드는 언론사는 이렇게 쫓아냈습니다. 사회적 말을 몰라? 이해가 안 돼요? 진행이 나자? 김 전 장관 측에서 뭐라 할지 사실은 예측이 가능하긴 했습니다. 김용현 변호인은 이 시각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아마도 그 내용은 부정선거를 증명하고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필요한 당연한 정치 행위라고 강변할 것입니다. 네, 이런 예상을 전혀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계엄은 통치 행위다. 야당의 폐악질에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내란을 정당화하는 발언들이 쏟아졌습니다. 적반하장 발언 속에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한 팀킬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예, 업무방해 얘기까지 들었는데 뭐 크게 속상하지는 않습니다. 취재를 막아서는 그 과정도 좀 거칠긴 했습니다만,
저희가 취재를 하고자 했던 것은 내란 혐의자에게 마이크를 열어주려고 한 게 아니라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 주장 속에서 잘못된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를 따져 묻기 위해서였는데 일단 저희가 직접 찍지는 못했고요. 저희와 제휴돼 있는 외신을 통해서 기자회견 내용을 받아서 분석을 했습니다. 일단 현장 영상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가세요.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 자유가 아니라 초상권 침해라고. 가세요. JTBC 못 들어가나요? 네,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는 건가요? 장관님 의견을 반영을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저희 질문은 받게 해주세요. 아니, 가세요. KBS 기자. 아니 저희는 아예 질문도 못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만 찍으시고 가세요. 질문 못 하세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듣고 질문을 우리 하겠다는데 기자회견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기자들한테만 질문 받을 겁니다. 가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언론사라서 아니 가세요. 가세요. 언론의 기준이 있으니까 그거를 자신들한테 말하면 됩니다. 기준이 있으시죠? 네, 가세요. 자, 방해하지 마세요. 업무 방해하지 말고 가세요. 예, 김희정 의원님. 네. 왜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을까요? 오늘 보니까 뭐 새로운 내용도 없던데요. 그러니까 이런 쓸데없는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국민들 염장을 더 지르려고 하는 것인지. 저 변호인들 보니까 그 대통령의 생각과 대동소이한데 변호인 구인난이라면서요. 같이 공동 그 변호인 하면 될 것 같아요. 입장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인식과 그 바이든 날리면 사태 때 인식과 똑같은 지금 모습을 김용현 측 변호인들이 보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참 기가 막혀요. 근데 환상의 콤비는 맞는 것 같습니다. 둘이서. 그 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다가 실패했죠. 그게 쇼가 아니었다면 사람이 그런 생각에까지 이르른다면 거듭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실패했다면. 그리고 본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반성도 하게 되고 할 텐데 지금 오히려 지금 더 당당하게 잘했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예. 할 일을 한 것처럼 개선 장군처럼 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더 놀랍고요. 이거는 석동현 변호사, 그다음에 김용현 측 변호인들의 어떤 입장, 그다음에 12.12 담화문의 어떤 입장, 다 대동소이한 내용들 마치 짜고 한 듯이 나와서 국민들을 더 분통 터지게 하게 하는가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강경한 입장의 어떤 보수층은 결집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모습들이 과연 본인들의 재판 혹은 헌재 심판을 앞두고 무슨 도움이 될까요?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자회견에서도 여러 질문이 나왔는데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정치적이다라고 비판하면서 언론사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내란범이라고 확정하지 말라.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라는 점을 강조했는데 물론이죠. 내란 혐의자입니다. 내란범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수사기관에서는 지금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고 언론사 취사 선택을 해서 기자회견을 하겠다라는 것이어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일단 언론 관련 단체들은 자유로운 취재를 가로막고 언론 취사 선택해서 열겠다는 그 회견의 의도는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일제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가 입장을 잇따라 내고 있는데 정광재 위원님은 기자 출신이시니까 네. 또 남다르게 보실 것 같아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 취재를 하려고 하는 기자들을 막는다고 해서 그게 취재가 안 될 것도 아니고 실효적 효과도 없을 텐데 굳이 저런 모습을 연출해 갖고 오히려 더 큰 오해를 샀던 건 아닌가라는 역효과만 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했었던 것은 한 명이라도 더 많은 국민에게 본인들이 생각했었던 계엄의 정당성이라든가 내란이 아니라는 것들을 설명하기 위함이었을 텐데 그렇다면 오는 취재진들을 막을 게 아니라 더 많은 취재진들이 와서 본인들의 이야기를 다른 국민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도록 했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무엇보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얘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게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입니다. 미국이 굉장히 지금 뭐 어떻게 저런 나라가 저렇게 잘 돌아가지 하면서도
그 중심에는 무엇이냐면 언론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토머스 제퍼슨 3대 대통령인데 정부 없는 언론과 언론 없는 정부, 이 중에 정부 없는 언론을 택하겠다고 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저런 식의 취재 제한, 특정 매체에 대한 불편한 마음가짐, 대단히 부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일단 뭐 비판할 건 많지만 그런 태도에 대한 비판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주장을 따져볼 텐데요. 제일 눈에 띄었던 게 뭐 이건 좀 새롭게 나온 얘기긴 합니다만 일단 주장이고요. 계엄 선포 직전에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계엄 계획을 사전 보고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주장 들어보겠습니다. 계엄법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 건의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국무회의가 있었죠. 국무회의가 있었는데 사전에 국무총리에게 먼저 보고를 하고 표현을 드리자면 먼저 보고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김 장관이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네, 저 기자회견이 오전이고 오후에 한덕수 대행이 목리를 부리는 듯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서 뭔가 그게 또 연결이 돼 있나? 인과관계가 있나?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본인은 부인했지 않습니까? 예. 잘 됐습니다. 뭐가 잘 됐냐면 부인했고 이제 법적 조치를 할 거 아니겠어요? 이번 기회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공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합니다. 본인이 지금 자청한 거지 않습니까? 예. 사실이 아니라고 본인이 너무나 억울하니까 가서 떳떳하게 가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번 기회에 한덕수 공개 소환 조사를 해야 됩니다. 1차 조사가 지난주에 비공개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이거 비판하셨지 않습니까? 네. 국무총리가 내란의 공범으로서 핵심 공범으로서 역할을 했다라는 증언이 나왔기 때문에 그 증언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부터 가리고 내일 탄핵이 될 테니 탄핵 끝나고 나서 홀가분하게 가서 수사를 받으시고 거기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으실 기회가 생겼다. 이렇게 되면 될 것 같고요. 한덕수 총리는 본인이 어떻게 하면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텐데 절대 그렇게 안 될 겁니다. 공개 소환 조사에 응하셔가지고 빨리 구속 체포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한 정부에 몸담은 국무위원들이 서로 물리는 관계가 돼버렸습니다. 국무총리실에서는 일단 계엄 선포 계획을 듣기 전까지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권한대행은 허위 사실 주장에 대응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라고 적극적인 입장을 국무조정실 통해서 냈습니다. 자, 그럼에도 김용현 전 장관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김용남 의원님. 네. 그렇게 되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내란 동조 혐의는 더욱 짙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김용현 측의 저 주장이 오늘 총리실 해명처럼 사실이 아니라면, 그런 사실이 없다면 오늘 오후에 한덕수 대행의 담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김용현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태가 헌법과 법률대로 지금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고 수사 재판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또 내란에 동조했던 당시 지금도 총리입니다만 한덕수 대행에 대한 내란 수사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라고는 했습니다만 아니면 오늘 오후에 그런 담화를 발표할 이유가 없거든요. 예. 저는 오히려 김용현 측의 주장에 많이 신뢰가 가는데요. 그게 사실이라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돼요. 내란의 공범이니까 이 사태가 우리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처리돼서는 안 된다.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런 판단하에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하는 거는 그건 논리적이죠. 특검도 일단 막을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탄핵 심판도 일단 늦출 수 있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어영부영 시간을 끌고 4월에 또 헌법재판관 6명 중에 2명의 임기 만료로 퇴직하고 나면 사실은
새로운 임명이 안 되면 4명밖에 안 남잖아요. 헌법재판관이. 네. 근데 우리 탄핵 절차는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탄핵이 안 이루어지는 상황.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의 윤석열 복귀 시나리오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합의가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한덕수 대행 본인 스스로 오늘 만들었죠. 예. 자, 그 밖에 주장도 많습니다만 지금부터는 사실 대통령의 지난 12월 13일이죠. 담화 30분 담화. 12일인가요? 12일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하도 뭐 많아가지고 숫자가 헷갈립니다. 맞아요. 예, 12월 12일 30분에 가까운 그 담화 내용을 상당히 베껴놓은 듯한 표현들이 많아요. 뭐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이었다라거나 야당에게 경고하기 위한 취지였다라는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얘기거든요. 네, 입이 아픕니다, 사실. 그리고 뭐 병력도 조금만 보냈다라는 얘기도 같은 이야기고요. 그런데 이미 국방부에서 국회 보고한 것에 1,500명 이상의 군인이 투입되고 뭐 그 군 버스만 해도 107대가 가고 헬기 12대가 가고 무기 실탄이 뭐 1,500발이 만 몇천 발이었죠. 이런 얘기가 다 이미 그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국회 보고가 된 바가 있는데 얼마나 국민을 얕잡아 봤으면 12.12 담화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14일 지나서 그 얘기를 또 반복을 합니까? 예. 그러면서 저는 정말 화가 나는 게 수사에는 협조하지 않으면서 이런 공중전으로 뭔가 본인들이 정당하다는 얘기를 주장하고 싶어 하는 게 더 황당하고 괘씸한데요. 그거는 석동현 변호사를 통한 대통령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더군다나 통금에 대해서는 그 대통령이 뺐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걸로써 뭘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 정치인들의 어떤 문제되는 것은 정치인들은 조금 제재를 가하겠지만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려는 건 없었다라고 마치 어마어마한 엄청나게 그냥 큰일을 한 것처럼 지금 또 그걸 포장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주 큰일 하셨어요. 아주 통금을 뺐다는 거는. 이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본인이 다 했고 대통령이 약간의 수정만 했고 본인이 마치 내란의 수괴인 것처럼 짠 듯이 책임은 나에게 있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 하는 것 같지만 이미 검찰에서도 내란 수괴 혐의는 대통령에게 겨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주요 임무 종사자로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정당하다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혐의를 벗으려는 노력을 해야지 이런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 12.12 담화문을 베껴 쓴 듯한 기자회견을 남발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본인에게도 좋지 않고 국민도 이거를 단 한 사람도 받아들일 사람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아마도 김영현 측은 야당에 대한 경고 차원의 비상계엄이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당시 대통령이 그 통금 조치에 대한 것은 삭제했다라는 발표를 한 것 같은데 그거 자체로 그 포고령이 6.25 전쟁 때에도 계속 활동을 했던 국회를 비롯한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고 하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걸 다 사전에 읽어보고 본인이 수정까지 했다는 사실을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자백이네요. 그렇죠. 일종의 그 내란 수괴 혐의자 윤석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한 예. 기자회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좀 실력들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변호인들이 본인들이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통령의 혐의를 더욱 뚜렷하게 해주는 자백이란 표현은 좀 그렇고 증언을 해버린 셈이 됐네요. 자, 그리고 선관위에 대해서도 지난 12.12 4차 대국민 담화를 보면 선거관리 전산 시스템이 엉터리고 국민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나 이게 대통령의 발언이었잖아요. 오늘 김용현 측 입장을 보면 비슷합니다.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래서 특별 조치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아직까지 믿고 있는 아주 극히 일부의 지지층을 노리는 그런 여론전으로 볼 수도 있을까요?
근데 저는 그 부정선거를 이용해서 보수를 재결집하겠다라고 하는 의도에 절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분들이 그 주장을 통해서 우리가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정권 재창출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 국정을 안정화하고 우리 당 입장에서 본다면 윤석열 정권은 실패했을지 몰라도 우리 정당은 다시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정당이 돼야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얘기하는 메시지들이 과연 정권 재창출에 도움이 되는 메시지들인가? 그러니까 우리 당의 안위는 전혀 걱정하지 않고 본인들만 지금 살려는 자리를 찾아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점에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예. 보수 규합의 메시지가 아니라 오히려 보수를 고립시키는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해서 굉장히 걱정됩니다. 또 하나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한덕수 권한대행의 내란 동조 혐의, 공조 혐의, 방조 혐의 이거는 사실 수사를 통해서 규명해야 할 일들이 아직 굉장히 많습니다. 당시에 계엄 삼포를 막지 못했다라는 도덕적 책임은 물을 수 있어도 당시에 부서도 하지 않고 만류를 했고 이후에도 사과하고 이런 상황에서 내란 동조자라는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 대행에 대한 프레임 씌우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그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을 통해서 김용현 측의 주장이 맞는지 한덕수 권한대행의 주장이 맞는지는 가려지겠죠. 그 가려지는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먼저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용현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에 발표된 포고령의 초안을 자신이 작성을 했고 대통령이 일부 수정했다는 그 주장의 발언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지휘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초안을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문구 등을 수정한 것 이외에 실제 내용을 수정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계엄은 일반적으로 국민들에 대한 통행금지 또는 통행 제한을 가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장관 작성의 초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계엄은 일반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이를 삭제 지시하였습니다. 자, 저 부분입니다. 아까 김용남 의원이 짚어주신 지금 포고령 1호를 보면 국회 등으로 해서 정치 활동을 금지시키잖아요. 그게 내란 혐의를 뒷받침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데 저 포고령에 대통령이 아주 깊숙이 관여했다라는 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란 수괴임이 증명이 된 거죠. 예. 변호사를 통해서 증명이 됐다. 아까 김영남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런 행위를 왜 했을까? 아까도 여러 논의를 하셨습니다만 의견을 내셨습니다만 저는 이분들이 상상 이상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기본적인 상식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얻을 게 없는 이러한 대언론 기자회견을 왜 계속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사 과정 속에서 통행금지와 관련된 내용은 쟁점으로서 한 번도 드러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을 텐데 굳이 얘기하자면 국민 불편을 없애겠다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국회를 폐악질하는 집단으로 몰았기 때문에 그 국회를 직접 선출한 국민이 폐악질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국민을 또 위하는 것처럼 하는 위선적인 말을 했다는 것도 정말 가관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분들이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통행금지 이걸 거꾸로 생각해 봐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거꾸로 해보면 지금 행동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 정보사의 블랙 요원들도 아직 다 복귀를 안 했다. 이런 얘기도 계속 들리고 있고 네. 그리고 내란에 계속 방조하고 동조하는 세력들이 계속 준동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신을 계속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내란 공범들끼리 지금 서로 만나고 소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공개적인 방식으로
지금 소통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괴이한 기자회견이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요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내란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헌법 질서를 어지럽히려는 목적이 있어야 내란죄가 인정될 수 있는데 우리 헌법이나 뭐 개헌법이나 어느 법률에도 비상계엄이 선포된다고 해서 국회를 비롯한 일체 정치 활동이 금지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6.25 전쟁 중에도 국회는 계속 활동을 했어요. 회의도 열리고 뭐 다 했습니다. 그런데 포고령 1호가 국회를 비롯한 모든 정당의 일체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 헌법 질서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배치되는 내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포고령을 읽고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라는 당시 대통령이 일부 내용을 직접 수정 지시했다라는 오늘 김용현 측의 기자회견은 그야말로 이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었다는, 그러니까 국가의 헌법 질서를 어지럽히려는 목적이었다는 걸 그냥 인정하는 기자회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죠. 불법 계엄이라고 해서 그게 곧 내란이라고 바로 연결은 안 되고. 그렇죠. 국헌 문란 행위가 있어야 되고 예. 국헌 문란의 목적성이 있어야 되는데 1995년인가요? 판례를 보면 전두환 씨 판례를 보면 국회 출입을 제지하고 봉쇄하는 행위도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라고 해서 내란으로 인정하는 판례까지 남아 있고 그걸 이번 사태에 대입해 보면 결국 국회 활동을 무력화시키려는 그 일련의 과정을 내란으로 볼 수 있다라는 판례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을 마치 위하는 것처럼 통행금지 얘기는 대통령이 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치 굉장한 일을 한 것처럼 위하는 척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전공의들 48시간 이내 복귀 안 하면 처단하겠다고 했잖아요. 예. 전공의들은 국민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1번에 적혀 있던 국회와 지방의회 이 다 국민들이에요. 그리고 헌법적으로도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을 반헌법적이고 불법 계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알았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정당성과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위 체포조도 만들고 707 부대도 투입을 하고 막 이렇게 북한의 도발도 유도하고 이런 것들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스스로 알았던 거죠. 반헌법적이라는 그 부분에 알았기 때문에 그걸 뭔가 메꾸려고 또 정당성 확보를 위한 그 조치들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실패하게 된 것이었고 지금 김용현 측의 그 내용이 12.12 담화문화 거의 대동소이한데 12.12 담화문 딱 나오고 났을 때 한동훈 전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내란 자백 아닙니까? 이렇게 예.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거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스스로 자백한 거나 다름없는데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지금 그로부터 보름 지나서 왜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비상식적인 행동들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직무유기로 내일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상설 특검을 추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고발하겠다라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가 없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했죠. 하지만 여야 원내대표는 이미 11월 18일에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추천에 대해서 합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23, 24일에 인사청문 일정도 합의를 해서 청문회도 했습니다. 따라서 한덕수 대행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인지 인사청문특위위원장을 맡았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예. 자, 우선 사실관계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인사청문회가 결과적으로 여당이 불참을 했죠. 하지만 청문회 일정 자체는 여야가 합의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정 자체와 세 분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순서까지 완전히 합의됐던 겁니다. 예. 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요. 추경호 전 원내대표 시절에 11월 18일로 저희가 찾아보니까 날짜까지 나오더라고요. 여야가 재판관 추천에 대한 합의도 마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여야 합의가 안 됐다라는 한덕수 대행의 주장은 사실로 보기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도 틀린 얘기고요. 헌법에나 국회법 어디에도 양당이 합의해야 된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국회는 표결에 의거해서 3분의 2, 200석이 되든지 또는 151석 과반수가 넘든지 채석 의원의 과반수가 넘으면은 다 통과되고 그러한 것에 의거해서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 살아왔습니다. 예. 특히 한덕수 총리 자신도 여야 합의가 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 표결 결과를 보면은 반대 의원들이 몇십 명 있었지만은 과반이 넘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도 총리가 된 겁니다. 자신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여야 합의가 돼서 이미 합의가 된 새 후보의 인사청문회 끝마친 것을 다시 요구하는 것은 결국 국민적 시대적 요구를 저버린 파렴치한 잘못된 행동이다. 저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예. 그럼에도 한덕수 대행이 왜 이랬을까요? 시간 끌기인가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내외나 한덕수 대행의 부인이나 상당히 그 무속적 주술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무속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한덕수 총리하고는 불가분의 관계이고 저하고 친구 사이고 김대중 대통령을 제가 비서실장 하면서 경제수석으로 함께 모셨지만은 그 부인이 거의 김건희과입니다. 그래서 무속에 상당한 심취된 그런 생활을 하시는데 아무리 보더라도 지금 일부 무속인들이 내년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운이 좋다. 또 100일만 지나면 다시 다 돌아온다. 이런 망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그러면 일단 뭐 가까운 사이라고 하셨으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그런 이제 무속과 관련된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을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지금 임명권은 행사하지 않으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이런 일련의 판단들도 그런 근거로 하고 있다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내란 외환 우두머리 윤석열은 아직도 한남동 공관에서 대통령 직위는 박탈됐지만은 그러한 행사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내란은 진행 중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에서는 내란 외환의 우두머리는 영장이 필요 없이 긴급 체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공수처와 경찰에 그러한 것을 요구했지만은 공수처에서 어제 출두하지 않았으면은 해야 되는데 하겠다고 하고 그걸 하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보도를 보면은 29일까지 또 소환하겠다 하는 통보서를 보낸다고 하는데 뭐 3차
통고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청구하려는지 모르지만은 네. 이게 좀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내일이나 모레 법사위를 소집해서 공수처장을 출두시켜 현안 질의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현안 질의에서는 빨리 긴급 체포가 필요하다 이런 점을 그렇습니다. 추궁하실 예정인 네. 것이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네. 긴급 체포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세상과 격리시켜야 무속에 의거해서 움직여지는 지금 현실을 차단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3분을 인사청문해서 오늘 국회에 선출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체 없이 임명을 해서 완전체 부인 체제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을 심리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탄핵 한덕수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본회의에 보고됐고 내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소집해서 표결을 하면은 탄핵이 가결될 겁니다. 예. 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긴급 체포를 주장하고 계신데 이게 실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영장이 발부가 되더라도 경호처에서 물리적으로 막아서면 그걸 뚫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경찰력이 충분하고 만약에 본인 체포영장을 방해했을 때는 공무집행 방해로 경호처 관계자들이 처벌을 받고 예. 내란 외환수계를 보호한다는 그러한 국민적 비난을 받기 때문에 내란 통제 소력으로 평가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그렇게 방해를 할 수는 없다. 지금 현재 이 압수수색 같은 것은 그 비밀 시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응하지는 않았지만은 체포의 경우는 사람만 잡아오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게 워낙 뭐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고요. 오늘 오전 인터뷰 내용이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윤석열 정부로부터 정확히는 여권을 잘 아는 기업인으로부터 거국내각 총리직을 제안받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시점이 언제입니까? 지난 12월 10일입니다. 중간에 오후 4시에 소공동 롯데 호텔에서 만났는데 잠깐만요. 전화가 살짝 끊겨가지고 12월 19일이요. 예, 목요일 오후 4시인데요. 예. 우리는 12.3 비상계엄 이전의 대한민국과 12.3 비상계엄 이후의 대한민국은 구분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임기 1년 단축 개헌도 주장했고 또 거국내각을 구성해서 국정을 타개해 나가야 된다. 이런 제안을 조도했고 많은 곳에서 했지만은 이것이 거부당했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생뚱맞게 12월 4일 계엄 해제 후 보름이 지나서 저를 만나자고 하더니 그런 말씀을 해서 제가 탁자를 치면서 내가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인데 김대중 이번의 은행의 책임은 김대중 2호 여사님이 지는 거다. 나는 그런 것에 응할 수 없으니까 말도 하지 마라 하고 이제 탁자를 치고 나와버렸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냥 대수롭게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제 이제 그 개헌론이 도하신문에 보도가 되고 상당한 움직임이 있어요. 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도 개헌론을 들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개헌론은 결국 윤석열의 임기 연장과 국면 모면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음모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을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오직
긴급 체포와 헌재의 완전체로 탄핵이 심리돼야 된다. 이 두 가지 외에는 개헌이가 거국내각이건 대권 선거건 이런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지난주에 있었던 거국내각만 문제를 저도 함께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그 기업인이라는 사람은 윤 대통령의 인사에 관여할 수 있을 정도의 인물인가요?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로 12월 19일이면 탄핵 소추된 뒤인데 그러면 공식적으로 대통령에게 인사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국내각을 구성해서 모면하려는 거예요. 마치 개헌을 통해서 임기를 연장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술 속에서 사는 망상이다 이거죠. 그럼 거국내각 총리를 지금 생각해 보면 누가 임명하죠? 임명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도 내란이 진행된다. 그러니까 빨리 그 수괴를 체포해서 세상과 격리시키지 않으면은 이러한 음모가 계속되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경찰에서 빨리 해달라는 것을 촉구하는 겁니다. 예. 지금 대통령도 수사나 탄핵 심판에 대한 시간 끌기에 나선 것으로 보이고 국민의힘도 시간 끌기에 동참하는 것으로 보이고 대통령 권한 대행 역시도 시간 끌기를 함께 하는 것으로 보이는 형국인데 이걸 끊어내려면 결국 대통령 체포밖에는 방법이 없다 이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그건 현행법으로도 내란 외환과 현행법은 법원의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 법사위에서는 계속 촉구를 했고 오정훈 공수처장도 내라고 답변한 사람이 또 자꾸 저렇게 이상하게 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법사위에서는 내일이나 모레 중 현안 질의를 통해서 공수처장에게 긴급 체포하라는 것을 촉구하게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김용현 전 장관 측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물론 뭐 일부 취재진들을 막아서고 취재 방해 행위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게 뭐 본질은 아니고요. 검찰 진술은 지금 거부하고 있으면서 회견을 자청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마구마구 밖으로 이제 유포를 했는데 이런 모습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윤석열이나 김용현은 내란 수괴들인데 일부 언론 즉 JTBC, MBC 취재를 못하게 하는 것은 민주주의 파괴분자들입니다. 민주주의의 제1호가 언론이고 1호 국민이 기자입니다. 이러한 것을 봉쇄하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저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도 개탄하지만은 내란 수괴들이 무슨 낯으로 국민 앞에서 그렇게 변호인을 통해서 뻔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진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고 언론 자유가 보장된 나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러한 것에 공감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기자회견 내용을 좀 보면 대통령이 12월 12일에 했던 대국민 담화하고 거의 판박이거든요. 비상계엄이 국회를 이용한 정치 폐악질의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었다. 뭐 이런 식의 경고성이었다라는 주장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부정선거 얘기도 또 했거든요. 이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메시지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누구를 위한 것으로 보면 될까요? 윤석열의 12일자 담화도 저는 그것을 보고 자기 가담자 부하들에게 수사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제시하고 있다 하는데 오늘 김용현의 그러한 변호인을 통한 기자들에게 얘기한 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 자, 자기들이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은 왜 개헌법에도 없는
군인을 동원해서 국회를 또 선관위, 헌법기관 선관위를 침범합니까? 이 자체가 내란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점쟁이, 이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개혁해가지고 몇 달 전부터 준비한 것 아니에요? 저는 이것이 실패로 끝났으니까 망정이지, 진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이었고 대한민국 국방장관, 대한민국 정보사령관이었던가 방첩사령관이었던가 참으로 한심하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이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정 중에 네. 전화 연결해 주셨는데요. 바쁘신 와중에도 감사드리고요. 한덕수 대행과는 과거에 워낙 가까우셨고 또 인사청문 특위위원장도 맡으셨기 때문에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가 좀 질문할 내용들이 많아서 긴급히 연결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우리 삼촌이 얘 같은 스타일을 딱 좋아해. 우대부. 나는 딱 보면 알아. 넌 달라. 이게 바로 기회의 땅이야. 국회는 수영한테 왜 보는 거야? 떠봐야지. 널 시험에 들게 할 거야. No tengo plata ni mercancía para un ladrón como usted. 희망 없는 인생. 너 지금 언제 총 맞아도 안 이상해. 기회는 그곳에 있었다. 송중기, 이희준, 권혜영. 다 죽는다고. 살아서 6개월까지 가야죠. 보고타 12월 31일 극장 대개봉. 배터리가 다 되어 쓰러진 가슴 아픈 사건이군요. 하지만 에너자이저 얼티메이트 리튬을 만나면 아주 오래가죠. 최고 9배 더 오래가는 에너자이저 AA 건전지. 사건 해결 완료. 바르셀로나가 내게 남긴 것? 짜잔! 영광의 상처. 트립닷컴이 내게 남긴 것. 라운지 이용권, 마일리지에 트립 코인까지. 남는 여행 트립닷컴.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분도 안 계셨다는. 첫 번째, 팩트부터 틀렸습니다. 내란 사태와 무관했던 계엄 선포 11일 전 여야는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사흘 뒤 22일까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을 마무리하기로 어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 3명 중 2명을 민주당이, 1명을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걸로 합의된 점을 추경호 원내대표가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청문회 일정까지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명색이 대국민 담화인데 팩트체크는 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 역사에 이런 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역사에 현직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혐의 피의자인 적 있습니까? 역사에 한 번도 없는 일을 자행한 게 누굽니까? 이래서 내란 혐의 피의자 겸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따라 시간 끌기에 나섰다는 얘기가 파다한 겁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